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볼 거는요 정지용의 불사조와 그 다음에 문병란의 꽃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 있는 현대시 3을 볼 건데요. 정지용의 불사조 되게 생소한 작품이고요. 문병란의 꽃이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적으로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지용의 불사조를 그래도 좀 천천히 읽게 되면 좀 납득이 될 거고 문명란의 꽃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의미적인 것들을 좀 연결해서 이 작품을 이해하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은 정지용의 불사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불사조라고 하는 걸 알겠지만 가상의 이제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사조라고 얘기하게 되면 약간 죽지 않는 새 정도로 이제 보통 번역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어떤 영원성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죽은 후에 다시 부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순환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요거를 우리 화자는요 비애라고 하는 인간의 감정과 연결지어서 이제 보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떠올리시면서 좀 내용을 밟아주기를 제가 바랍니다. 자, 읽을게요. 자, 비애, 너는 모양할 수가 없도다라고 되어 있어. 자, 일단은 여기서 볼만한 게 뭐냐면 비에다가 느낌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 구호를 활용해서 일종의 어떤 영탄법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종의 의인법 있죠? 그치? 요런 것들을 사용해서 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양할 수 없도다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왜냐면 비애라고 하는 건 인간의 감정인데 이 감정을 어떻게 모양으로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께 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너는 나의 가장 안에서 살았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비애라고 하는 건 화자의 가장 내면 깊은 곳에 존재를 하고 있는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이 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자, 2연 넘어갑시다. 너는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요, 이 비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비애를 일종의 화살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날지 않는 새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뭐 은유적인 표현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고요. 혹은 비애라고 하는 이런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들을 화살과 새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로 바꾼 거니까 얘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뭐 박히지 않는, 날지 않는 새, 뭐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시각적으로 좀 드러냈다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라고 하는 이 비애는요, 박힌 화살이고 날지 않는 새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딱히 뭐야, 움직임이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치?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치? 그래서 3년 갑시다. 너를 돌려보낼 아무 이유도 찾지를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어. 그치? 이걸 근데 연결해서 이연의 이행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잖아, 이행이. 나는 너의 슬픈 울음과 아픈 몸짓을 지니노라라고 되어 있어.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나라고 하는 시적화자에게 이 비애라고 하는 건 슬픈 울음을 주고요. 아픈 몸짓을 지니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입장에선 얘를 어떻게든 처리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년을 넘어가서 이게 연결되는 거야. 너를 돌려보낼 아무 이유도 찾지를 못한 거예요. 즉, 얘는 나랑 뗄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슬픈 울음과 아픈 몸짓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얘 걸 지니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얘를 보낸 이웃도 이제 어떻게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은밀히 말하는데 행복인 너를 아주 싫어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군요. 얘는 이제 행복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놈인 거죠. 왜? 서로가 상반되는 가치에 해당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 시적화자는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너는 진즉 나의 심장을 차지하였더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결과적으로 알겠지만 이 비애라고 하는 게 여기에 가득 차,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리는 생각은 뭐야? 비애, 오오, 나의 신부라고 얘기하면서 일종의 동반자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나의 창과 웃음을 차단했다라고 돼 있는 거야. 닫았다라고 돼 있다고. 왜? 창을 닫고 웃음을 내가 짓지 않게 되면 비애랑 어울릴 수가 없거든. 왜? 창을 열게 되면 이 행복을 마주하거나 웃음을 짓게 되면 이 행복을 마주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비애라고 하는 애를 위해서
소통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웃음도 짓지 않아서 행복과 멀어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에 나의 청춘이 다한 어느 날. 이건 내가 죽었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 너도 죽었대요. 그만큼 이 두 개의 관계, 나와 이 비애라고 하는 게 일종의 어떤 운명 혹은 숙명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걸 너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니?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너를 묻을 아무 성문도 보지 못했대요. 즉, 비에 너가 만약에 죽었잖아? 너를 묻을 만한 곳을 내가 아직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여기 밑줄 그을래 불탄 자리에서 날개를 펴는 이라고 되어 있어. 즉, 소멸 후에 재생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야? OOBA. 너의 불사조라고 돼 있다고. 그치? 이 비애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내가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의 눈물이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비애는 나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서도 이거 되게 설명 되게 잘 해놨어요. 그 보기를 보면 알겠지만 3번 문제였죠. 가해화자는 비애를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으로 인식해서 인간은 굴레와 같은 비애를 지니며 살 수밖에 없는 숙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비애가 결과적으로 소멸과 부활을 거듭하는 영원한 존재, 불사조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치?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병란의 꽃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꽃씨의 의미를 좀 심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꽃씨는 결과적으로 가을의 감축이에요. 혹은 압축이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이 가을의 압축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때는 보통 알겠지만 우리가 보통 가을에 꽃씨를 맡게 되면 일종의 결실이라고 느낄 텐데 이거를 결과적으로 인간의 삶과 연결되는 어떤 성찰과 내용이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유추의 방식을 썼다라고 보시게 되면 깔끔하게 문제에 들어갈 것 같아요. 자, 바로 읽겠습니다. 가을날 빈손에 받아든 작은 꽃이 하나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도 뭐 그냥 표현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문장 보호에다가 얘도 영탄법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의미가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 작은 꽃씨를 내가 이제 얻은 건데 얘는 이제 어떻게 정제되는지 좀 더 밑에 읽어보고 파악해 볼게요. 자, 볼게. 그 숱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라고 되어 있어. 끊어볼래? 잎이 숱할 때, 꽃이 화려할 때, 그 다음에 찬란한 빛깔이 있을 때 언제겠니? 그렇지, 여름일 거야. 즉, 그런 여름의 어떤 속성들이잖아요. 그치? 이 여름의 속성에 해당하는 것들이 무한 다음에 사라진 다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구나. 내가 이 꽃이라고 하는 걸 얻을 거면 당연히 이 여름의 속성이 소멸한 후에 획득할 수가 있는 애잖아요. 결실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오직 하나의 작은 꽃씨 속에 모여든 가을이라고 되어 있어. 저 꽃씨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당연히 이 가을이라고 하는 걸 다 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꽃씨는 곧 가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년 갑시다. 빛나는 여름의 오후, 핏빛꽃들의 몸부림 이면하고 되어 있어. 여름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각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잘 드러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게 되면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여물어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라고 되어 있어. 뜨거운 노을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쵸? 여름은 덥잖아요. 그래서 시각과 촉각의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여름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여름이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꽃씨로 만져지는 것일까?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비의 껍질을 모아라고 되어 있어. 얘가 뭐라고? 비의 껍질이야. 그래서
비의 껍질을 모두 모아 불태워 버리면이라고 돼 있다고. 맞지? 그치? 딱 내용 어울리잖아? 그치? 갑자기 뜰이 넓어가는 가을날이라고 되어 있어.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소멸을 한 후에 얻을 수 있는 이것들은 결과적으로 단순하게 소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성과 연결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뜰이 넓어가는 가을날 거기서 끊어주면 될 것 같아. 거기까지가 이제 가을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 작품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삶과 연결을 짓는 유추의 방식을 쓰고 있단 말이야. 연결.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여기 밑줄 그을래 고이 여물어가는 빛나는 외로움이라고 되어 있어. 그치?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거잖아. 내 마음으로 이제 시선을 돌려서 결과적으로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가는 빛나는 외로움이라고 되어 있다고.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여물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치? 그렇다면 얘는 일종의 뭐 표현 기법을 따지게 되면 일단은 역설법 먼저 나올 것 같고요. 그쵸? 빛나는 외로움이라고 돼 있잖아. 그 다음에 외로운 게 빛나는 거니까 얘도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한 것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겠어? 여기에서는 뭔가 우리가 결실이라고 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생성과 연결이 된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이런 거잖아. 외로움이 여물어 가게 되면 오는 거. 그치? 바로 인간의 어떤 성숙일 거야. 그치? 그거랑 연결짓겠다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은 한 알의 꽃씨를 골라서 긴 기다림의 창변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라고 되어 있어. 왜? 나도 뭔가 성숙해져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이게 바로 정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보기에서 굉장히 잘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생소한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보기에 도움을 좀 잘 받으시는 게 좋을 거고요. 아니면 좀 천천히 읽어가면서 의미를 좀 서로 연결하는 연습들을 하시게 되면 시가 굉장히 좀 나이스하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난해한 시들이 나왔을 때 이번 3월처럼 이제 뭐 김명일의 봄길 나왔는데 뭐 개소리인지 모르겠잖아. 그런 것들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좀 의미를 좀 천천히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연결해주면 생각보다 깔끔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촬영해서 업로드할 거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알겠죠? 자, 듣는 분들 되겠고요. 수업 때 혹은 영상을 만나요. 고생했어요.